수요도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거고, 공급은 공급대로 구축 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고, 정부가 간섭을 더군다나 계속 할 수도 없을 거다. 또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어요? 2월 달은 1%가 약간, 그러니까 올해 보면 1월이 0.3%였고요. 2월이 1%로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게 0.1%로 다시 또 거의, 이거 디플레이션은 뭐 0% 미치라고 하는데, 일본이 뭐 1990년 닷컴 버블, 아니, 1990년 그 버블이 꺼진 뒤로 거의 디플레이션, 뭐 장기 불황, 뭐 잃어버린 3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끔 마이너스로 갔지, 뭐 사실 0%에서 약간 상단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0.1%면 이게 디플레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난해가 뭐 연평균으로 0.1%인가 이렇게 이제 플러스 살짝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연평균으로 따지니까 약간 플러스로 나타났는데,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이미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띄우려고 이제 중국 정부는 뭐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금리도 뭐 최근 뭐 낮췄고, 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도 하고,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중국판 양적 완화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그거를 인민은행이 이제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 뭐 그거 하면 좋겠다고 제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경제학자라면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뭐 최근에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CPI가 살지 않는 이유는, 일단 우리 GDP 속을 보면 그 GDP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예요, 소비. 소비 지출이 제일 많고요. 미국 같으면 그게 한 GDP 대비 한 68% 되고, 우리나라는 한 48%, 중국은 한 8%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제 특별히 많은 나라이긴 해요, 중국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 소비 투자고, 그 다음에 순수출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이 있는데, 정부 지출 뭐 조금씩 늘린다고 하니까 뭐 늘린다고 치고, 그거에서 이제 경기를 이제 어떻게 살리려고 해서 이제 GDP 경기 성장률도 높이려고 하고, 그게 이제 물가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제 물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지금 막 꺼낸 얘기인데, 이게 한번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보면, 소비는 우리 그 코로나 상황이 딱 되면서 그야말로 완전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 뭐 북경 상해 같은 경우 특히 뭐 2022년 말까지 완전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그 아파트 한 동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뭐 그 한 동뿐만 아니라 전체를 단지를 갖다 다 이렇게 봉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지난해 12월에 제가 중국 북경 출장 갔을 때 들었는데, 뭐 이렇게 돼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패닉이 돼 버려가지고 도대체 소비를 당시에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에 이제 그 완전 봉쇄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사람들이 나가서 소비를 할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소비를 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하나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경제활동에 돈이 좀 생기면 도리어 그거 가지고 더 저축을 하고, 그거 가지고 더 금 사고, 그거 가지고 이거 해외 돈 빼들여야지, 홍콩으로 돈 빼돌리고 하다못해 사람까지 지금 뭐 미국으로도 지금 뭐 그 탈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다. 소비가 일부 뭐 살아난다. 중국 통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 중국 통계를 그렇게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과연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투자도 생각해보면 그게 부동산 투자, 아까 제가 한국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건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국도. 근데 건설 부문이 죽고 있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고서 올해도 계속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건설 투자가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과연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일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실 미래의 먹거리,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사회를 막 견인하는, 우리 얘기하는 뭐 지금 뭐 반도체도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여러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자율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 이런 쪽에 지금 엄청난 그러한 투자 재원을 지금 막 쏟아 부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군다나 외부적으로 막 미국이 막 그걸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일단 중국 경제가 올해 목표가 5%인데 5%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못 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이렇게 막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막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나타난다면 그거는 좀 약간 억지로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1% 성장했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디플레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경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역사적 경험에서도 봤을 때 5.1% 경제 성장하는 나라가 디플레이션 하는 나라가 없어요. 0% 물가 상승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0%보다 더 높거나 아니면 GDP 성장률이 5%가 아니라 한 2%, 3%였거나, 그럼 어떤 게 거짓말이겠어요? 당연히 GDP 성장률일 거다. 그러니까 올해도 5% 성장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건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버렸다, 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부동산 경기를 띄워가지고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따가 뭐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실 비슷한 면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중국 얘기하는 거는 중국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너무 영향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더 상황이 나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한동안 막 굉장히 그래도 고도성장한 중요한 이유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쩌면 중국이 전 세계 경제를 막 견인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콘크리트로 지은 중국 경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동산 경기를 띄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공동 부유론을 주창하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뭐 일부에서는 뭐 집을 막 여러 채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집값이 엄청나게 2배, 3배, 우리나라도 2~3배 뛰었는데 거기도 2~3배 뛰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중반까지 막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사회 양극화를 너무 심화시킨다. 그래서 그때 잡은 게 이제 소위 테크 기업들, 그리고 얘기하는 소위 이 부동산 기업들, 이거 해서 그쪽으로 들어간 자금줄을 차단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세계의 투리 레드라인 정책해가지고 뭐 그쪽으로 들어간 자금을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못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회사들이 소위 부도 위기까지 가게 되고, 더구나도 수요도 없는 상태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살리지 않고 그 투자 재원을 소위 얘기하는 좀 전에 얘기한 소위 첨단 산업 이런 쪽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 더군다나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든 적어도 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러한 쪽에 돈을 쏟겠다 하는 그런 차원,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부동산 경기를 이렇게 띄우려 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거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배워야 된다. 좀 힘들더라도 부동산 거품 꺼지는 게 맞고요. 꺼져가지고 그게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도 좋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 들어가는 재원을 미래 먹거리 설비 투자, 미래 먹거리 R&D 투자로 가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전 중국의 어떤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정부를 저는 지지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도 못한다. 통계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정책 방향은 참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보면 전체 GDP에서 이제 그 투자가 차지하는 게 31%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건설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건설 투자가 미국 같은 데 비하면 거기 전체 투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자꾸 빚을 내서 그 집을 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치 영합해가지고 또
이 뭐 건설회사들은 또 고분양하면 높은 가격으로 막 분양해도 막 잘 팔려나가니까 그쪽으로 투자 재원이 자꾸 몰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양극화까지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같은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그 주택 가격이 최소한 2배, 그 많이 올랐는데 3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이제 금리를 막 올려버리니까 그게 이제 거의 꼭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지난번 정부 때 이제 너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사실 정권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측면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현 정권에서도 보니까 아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네 하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건설 투자를 너무 또 위축시키네, 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전체적인 경제를 다 위축시키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러니까 지난해에 어떻게 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무려 40조 원을 풀었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무려 30년 만기 아니라 50년 만기 대출도 해줘,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 버렸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창구 지도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그 소위 은행들 찾아가가지고 금리 좀 대출금리 낮춰라, 이런 정책을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대출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대출이 105%까지 막 올라간 적이 있어요. 최근에 뭐 100% 근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명목 GDP가 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계대출이 너무 높아도 많이 높다, 그렇게 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게 되면 그게 이제 금리가 너무 계속 높은 상태가 계속 돼가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터지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뭐 버블이 꺼져가지고 한번 외부적 충격이 크게 오면 그게 한번 또 우리나라에 큰 충격이 와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 부동산 부문의 어떤 그런 뇌관을 건드려가지고 크게 터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품을, 이 버블을 서서히 꺼트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빨리 꺼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꺼트리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억지로 현재 가격을 계속 유지시켜버리면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대 계속 늘어나고,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게 지탱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게 너무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집을 사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집값을 계속 부양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양시키려면 결국 계속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계속 폭탄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정말 여기에서 정말 멈춰줘야 된다. 주택가격이 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대다수가 다 뭐예요? 집이 없고 집을 사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기성 우리 세대 있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라고 하는 게, 집들 계속 집값이 올라간 게 좋아요? 아니죠.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주택 보급률이 뭐 이제 100% 정도 되고 서울은 약간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다 꼭지까지 와 있고요. 그 집도 사실 일부만 정말 좋은 고급 고가 주택이고 나머지 연립주택이고 정말 조그만 집들에서 사는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데 집값은 뭐 계속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행복해요? 내 집값이 올라가서 행복해요? 내가 연립주택인데? 아니면 정말 조그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뭐 어디 뭐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그 집값 오른다고 해서 그 다른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뭘 행복하겠어요? 솔직히 집값 올라가서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일부예요, 일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집값 부양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맡기자는 거예요. 정부가, 현 정부 그렇잖아요. 뭐 시장 친화적인 정부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 하는 정책은 정반대의 정책을 써왔거든요. 시장에 내버려 두면 우리나라가
이미 인구 고령화가 돼도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올해 한 19%, 지금 20%, 내년에 20%를 넘을 거고, 그러면 초고령 사회고요. 이런 상태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고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도시국가인 뭐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낮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인구 고령, 이게 바로 인구 고령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고,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결국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인구 총수는 또 줄어들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집을 수요하고 더구나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수요하는 젊은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그 젊은 인구의 비중은 계속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총수도 줄어들어요. 근데 어떻게 집값이 상승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집값이 또 하나 인구 문제는 그래서 집값을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소득도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한국은행 추계로 의하면 1930년대 중반이 되면 0% 쪽으로 수렴할 거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0%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뜨겠어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유동성이라도 풍부하게 풀리고 뭐 거의 0% 금리로 가면 되는데 0% 금리로 가지 않을 거다. 제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 경제, 뭐 미국 CPI도 지금 금리가 너무 CPI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높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계속 높은 수준이고 겨우 미국의 그 어떤 통화 정책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잘못하면 그게 외환 보이고 유출로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고령화되고 거기에다가 그 젊은 인구 더더욱 줄어들고, 근데 어떻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냐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 소득도 계속 늘어나지 않고 가계소득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이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냐는 거고, 유동성도 풍부하게 풀리지 않을 거다. 옛날처럼 값도 유동성 금리도 낮추지 않을 건데 어떻게 주택 가격을 수요가 늘어날 거냐. 그걸 늘어나게 하려면 결국은 계속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무슨 뭐 출산 특례 대출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해서 자꾸 돈을 빌려서 이거 너 집 사라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폭탄 돌리기 정책밖에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공급 측면에서도 보면 새로운 주택 분양, 아파트 분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주택 경기가 나쁘니까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집을 분양을 안 하는 거지. 그게 공급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집값이 내년 후년 이거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주택 공급은요, 새 집뿐만 아니라 헌집, 그러니까 구주택 있잖아요. 구아파트, 구축 아파트. 이거 공급이 더 중요한 공급이에요. 그건 공급 얘기 안 하고, 이 부동산 가격 띄우고 싶어 하는 그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 많은 또 이거 소위 얘기하는 그 경제 신문지, 경제 일간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서울만 해도요, 지금 현재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게 8만 채가 넘어요. 8만 호가. 이거는 정말 이 통계 잡은 이후 제일 높은 수치인데, 앞으로 더 높아지지 이게 낮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거고, 공급은 공급대로 구축 아파트 공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고, 정부가 간섭을 더군다나 계속 할 수도 없을 거다. 또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정한 수준을 제가 감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7년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그 당시에는 적어도 버블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주택가격이 버블이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때부터 서울 기준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정도 하면. 그러다 최근에 약간 떨어진 데서 한 10%, 1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떨어졌다고 경제지에서는 엄청 떨어져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동안 오른 거 3배 올랐는데, 그 올라갈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거 할 때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게 왜 큰일 나요? 그게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택가격이 올라갈 때는 주택시장이 좋다고 그러고, 떨어지면 주택시장이 너무 나쁘다.
왜 나빠요? 그게 대다수한테 좋은 거죠. 주식 가격은 올라갈 때 그게 나쁜 거,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쁜 거지만 주택 가격은 아니에요. 그건 대다수가 사는 사람들의 공간에 관련된 건데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높여가지고 집 있는 사람들, 그것도 아주 좋은 주택, 그것도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그냥 돈 벌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쓸 거고 그러한 언론 그런 계속 그렇게 주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에 보면 그동안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경제 성장도 일부 있었으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때 3배 올랐다면 한 절반으로 정도 떨어진 데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경제학자로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금리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생각할 때 한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이 적정 가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점진적으로 떨어지느냐는 문제인데, 어떤 분은 L자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냥 계속 여기서 횡보할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미끄럼 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미끄럼 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 인구 비중은 이렇게 늘어나고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금리는 이 높은 상단에서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 듯 하듯 만 듯 할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부양했던 정부의 부동산 어떤 그 부양 정책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써도 안 되고. 이번에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 심판을. 근데 어떻게 계속 쓰겠어요? 계속 쓰면 제가 쫓아가서라도 데모하고 싶어요. 정말 그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속 그냥 하향 안정화 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제로 갑자기 푹 꺼지는 것보다는 저는 하향 안정화,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되지. 이거 계속 부양하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 푹 꺼진다. 도리어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년도까지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이게 오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든 그 어떤 경제 전문가든 저는 정말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신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그 누구하고도 정말 토론할 정말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는 뭐 2022년 이제 중반까지 그때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계속 가격이 오른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 약간 안정화됐다가 이게 뭐 다시 또 확 오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저는 그러한 상황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이런 상황보다는 이게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라면 거기에 돈을 많이 넣어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 자산에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가계 자산의 한 70% 이상, 한 75%가 전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뭐 일본은 뭐 차치하고라도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 봐도 한 30% 남짓이에요. 나머지는 다른데 뭐 금융기관, 아니면 주식시장 이런 데에 가서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저 같으면 돈을 다변화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주식 가격이 저평가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돈이 다 어디 가 있어요? 부동산에 가 있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이 자연스럽게 저 같으면 주식으로 좀 옮겨 담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다만 옮겨 담는데 그러면 얼마나 옮겨 담냐? 지금 당장 집 팔아야 돼?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라면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너무 큰 집에 더군다나 막 그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산 사람이라면 그걸 줄이는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빨리 정리하고 내가 감당할 정도로 적은 대로 좀 옮겨갈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고 일부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뭐 그걸 다른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려면 돈 빌려가지고 미래에 뭐 가치에 이 주택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그걸 바라면서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내가 편하게 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내가 편하게 살면서 내가 인생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분들은 뭐 계속 갖고 계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